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정유라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 등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 심층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26일엔 대한변협의 가장 큰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인 제28회 변호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이번 변호사 대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 기획에서 함께 보시죠. 그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 혐의 등 대법원 상고심 전원 합의체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던 정유라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지원 등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취지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최순실이 삼성에서 금품을 받은 데 대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수수죄 공동전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전범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최순실이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의 책임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했다.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최순실 사이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제3자 뇌물죄 전제 조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황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2심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청탁도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라 승마 지원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하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돈을 준 삼성은 최순실이나 박 전 대통령에 의한 강요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도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처음부터 정유라만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지원 경위와 규모, 귀속 주체에 비추어 강요죄 피해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말 구입비 34억 원과 영재센터 16억 원 등에 대해서도 뇌물죄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말 구입 용역대금 36억 원과 합치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횡령액은 86억여 원으로 늘어납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영식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고 삼성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말 구입비 36억 원 등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도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앞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영수 특검 처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썩어빠진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법원과 검찰, 박영수 특검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도 쏟아졌습니다. 박영수 처단! 박영수 처단! 윤석열 처단! 윤석열 처단! 사기!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파기환송한 건데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감안하면 특사로 풀려나지 않는 한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빨갱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인 것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가 권력을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며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선고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의 문자를 보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윤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재벌들이 정권에 뇌물을 줘놓고는 정권이 바뀌어 법과 심판을 받게 되면 권력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강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권남용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재벌들은 다 피해자이고 겁박을 당해서 돈을 내게 됐다 이제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대 민변 등은 이제 이거는 정경유착의 범죄다, 뇌물죄, 정경유착의 범죄를 수사해야 된다인데 결국 대법원은 뇌물죄, 정경유착의 범죄다. 그런 판단을 이제 내린 것이라는 거고요. 삼성은 최근 실적 악화와 수출 규제, 무역 갈등 등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오너의 비전과 경영진의 실행력이 요구된다며 사실상 추후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은 그러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뇌물죄 무죄 소수 의견을 언급하며 앞으로 전개될 파기환송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겁니다. 재수감 위기에 몰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재판 전략을 들고 나올지, 재구속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제 대법원 최종 심판을 받았었죠.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중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좀 골치 아파졌습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전 대통령과 이 최 씨와는 다르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이 좀 남다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 3명의 피고인 중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다시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도 좀 중요했던 것은 그 이제 삼성 측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이제 뇌물로 그 제공한 것들 중에서 그 말 3마리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부에서는 말 3마리의 금액이 그 뇌물에 뇌물의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유독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서만 말 3마리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 3마리는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뭐 말을 그 사용한 이익 상당은 뇌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것은 또 불상의 이익이다라고 해서 말 3마리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뇌물죄의 액수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말 3마리를 받았다라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말을 이제 뇌물을 준 쪽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말 3마리를 준 것이 없다.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중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이 부회장의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핵심 쟁점 2가지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렸던 그 이제 말 3마리 부분은 이제 삼성이 이제 최순실 측에게 이제 제공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는 뇌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뇌물로 이제 인정을 하려면 그 말의 소유권이 이제 삼성 측에서 최순실 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게 소유권이 안 넘어갔다라고 봤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수익 처분권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3번째, 어차피 사용수익은 최순실 측에서 한 거거든요. 이제 정유라가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했으니까. 근데 과연 말의 그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말의 실질적인 처분권은 최순실 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말의 소유권이 이건 넘어간 걸로 봐야 된다.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어떤 의사의 합치가 삼성 측과 최순실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에서 봤기 때문에 말의 그 구입대금 한 35억 상당이 이제 뇌물 금액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렇게 뇌물을 이제 금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경법상 횡령의 금액이 35억 원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그 횡령의 액수가 50억을 초과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으로 보면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2번째 쟁점은 이제 그 삼성이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그 이제 제공한 돈 이거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측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다가 이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직접 공무원에게 이제 뇌물을 건넨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되는데 제3자 뇌물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추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 측이 어떤 그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러한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정한 청탁이 이재용 부회장 이제 항소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묵시적 청탁도 없었고 왜냐하면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그런 현안이 없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적, 묵시적인 청탁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서 봤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고 따라서 경영권 승계 현안을 도와달라.
라는 어떤 묵시적인 청탁도 있었다. 이러한 묵시적 청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요거는 조금 기존의 언론에 약간 오보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정정을 해드리자면 이제 뇌물 금액이 50억을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 형량이 5년 이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집행유예는 이제 3년을 초과하면 그 집행유예 선고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오보고요. 왜냐하면은 법정형이 5년이라 하더라도 선고형은 한 번 장량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에서 이제 장량 감경을 한 번 하면 2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선고형은 여전히 3년 미만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말 구입대금 35억이 이제 뇌물 액수에 추가가 되면서 횡령 금액이 50억을 초과해서 법정형이 5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장량 감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이제 횡령 액수가 추가가 되면 그 아무래도 그 형량, 그 선고형의 범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35억이 뇌물 이제 횡령에 인정이 안 됐을 때 선고형이 2년 6개월이었었는데, 그러면은 과연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선고형이 3년을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지금 법정 구속을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조금 다소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때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한 반년 이내에 그 관련돼서 항소심,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재판이 좀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 측에서도 다시 재판 준비를 위해서 전략을 짤 것 같은데 뭐 전망이나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측에서는 어제 그 대법원의 판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 이제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에 구속되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어떤 그런 판단과는 조금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변론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얽혀 있어 복잡한 판단인 것 같은데요.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쏠린 가운데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선 대한변협 주최로 제28회 변호사대회가 열렸습니다. 변협의 가장 큰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대회엔 올해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재판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사법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변호사대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내외적 큰 혼란이라는 말로 현 법조계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힘을 되찾을 때까지 대한변협이 중심이 되어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변호사대회가 선정한 수사권 조정,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 변호사 간 비밀 유지권 보장 등의 주제는 형사사법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고 형사사법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이 시기에 논의되어야 할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화답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 기소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타박과 견제로도 읽힐 수 있는 미묘한 발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사법부의 권위와 권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법원 행정처 폐지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등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등 셀프 개혁으로 사법부 개혁이 되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법원이 제시한 개혁안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의 제정을 통해 현재의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안이 최종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사법개혁을 멈추지 않고 진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법의 지배와 인권 보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내기 어렵다며 국가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사법 제도의 기본권 보장에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변호사인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국가기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헌법 정신에 기초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축사와 달리 현 법조계 상황을 대내외적 혼란으로 정의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좀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혼란 수습을 주문했습니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이찬희 회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유예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찬희 회장은 변협 스스로도 전관예우 폐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 보장 입법화 등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내용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된다면 그 누구도 변호사에게 사실을 말하고 권리 구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입법으로 보장되도록. 후임이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어 시대 상황에 맞는 수사 구조가 완성되기를 희망한다는 축사를 보내왔지만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축사에서 민주주의는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는 왜곡되지 않는 여론 형성에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삼은 가짜뉴스의 범람 문제를 지적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논란과 맞물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사명을 바탕으로 사법제도를 만들자는 게 오늘 참석자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논란으로 검찰개혁이 중요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이 되겠다는 조 후보자의 말처럼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 여기서 조 후보자 딸이 그 문제가 된 공주대 논문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게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관리기관이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공무수탁 사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생 신분인 조모 씨의 경우에는 그 연구원도 아니고 연구보조원도 아니니까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이제 연구 자격 기준이 흔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구 책임자가 있고 연구원이 있고 보조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학생인 연구원 등도 있기는 한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통상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연구비가 나가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연구재단에서 하는 얘기는 네. 거기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연구비가 나가지도 않았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데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면은 이건 뭐 그냥 사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 규정 같은 것은 연구비를 줘야 될 사람에게 주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지 않을 사람에게 준 것을 환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 아마 뉴스에서 예전에 보도됐습니다만 뭐 학생연구원을 등록한 다음에 연구비를 준 것처럼 하고 다시 책임연구원이 받아서 자기가 임의로 써버리거나 다른 곳에 써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연구 부정 행위로 보고 연구비를 환수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했건 안 했건 고등학생이라면 연구보조원 자격이 없고 그 경우에 연구보조와 관련된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구 보조원이든 뭐든 그 연구 자체에는 어쨌든 참여하지 않았고 돈도 안 나갔다는 건데 논문에는 이름이 올라간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논문에 올라간 것과 연구에 참여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뭐 논문에 뭐 제1저자, 뭐 주저자, 뭐 교신저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구에 참여한 또는 뭐 연구비를 받은 사람이 그 논문의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에 참여한 사람과 논문의 저자는 다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 사안은 그게 다르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해당 조모 씨가 연구 보조원은 아니었지만 논문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재단으로서는 뭐 우리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남 변호사님 교육 분야 전문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뭐 있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아주 드문 건가요? 일단 연구와 관련해서 교육 분야 전문 변호사라는 참 호칭은 우리 대한변협에서 아주 싫어하는 호칭입니다. 제가 전문 분야로 등록을 한 바가 없어서 전문 분야라고 하면 뭐 징계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사안을 많이 제가 접해보면 교육 분야 관련은 어떤 일이 있냐면 논문과 관련된 연구 부정 행위는 그간 주로 포인트는 해당 연구자가 해당 논문을 여러 번 써먹었는지 또는 저자로 기록할 수 없음에도 기록해서 연구 실적으로 잡았는지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되는 그러니까 해당 연구자의 연구 실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하면 책임연구원이나 제1저자로 등록된 분이 실제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아래 단계 자기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주로 하도록 한 다음에 본인이 책임연구원, 뭐 일연구원, 교신저자 등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연구한 사람의 지위를 굉장히 낮추거나 해서 그 사람의 공적을 뺏어오는 것이 주로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는 굳이 말하면 약간 반대가 된 케이스입니다. 책임연구원이나 책임저자나 제1저자가 본인이 한 것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지금 해준 것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인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서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대학 교원들 사이에 이런 품앗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요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한 부정행위도 향후는 좀 다투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도덕적 비난은 감수할지언정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고대 입시 업무 방해죄 뭐 이런 걸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입시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업무 방해가 되려면 이제 위계가 있어야 됩니다. 위력은 아닐 거고요. 위계가 되려면 일단 조모 씨가 이 논문 때문에 합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야 되고요. 이 논문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과 관련돼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 방해와 관련된 구성 요건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다음에 이 논문 때문에 합격했다고 할 경우에 다시 그러면 조모 씨가 과연 일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요. 일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의학 논문의 일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거나 해서 해당 논문을 발간한 기관에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심의기구는 그 대학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서 심리한 결과 논문 제1저자의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뒤에 다시 그러면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탓에 합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 때문에 합격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업무방해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등학생이 1저자로 등록하고 합격했으니 업무방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일단 이번 조국 후보자 딸 논란만 놓고 보면은
뭐 후보자 본인이나 청와대는 이거 가지고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전에도 질문을 받으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관행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와 관련된 입장을 떠나서 오히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펼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더 적합한 것인가 아니면 민정수석이 더 적합한 것인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에 크게 잘 그 부분을 펼치지 못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면 과연 훨씬 다른 위치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낙마 사유인가 아닌가 여부는 청문회를 거쳐보고 해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 뉴스가 보도되고 그 뉴스가 어떤 것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부정확한 것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여론으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낙마를 시킬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잡혔는데 여러 논란이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네요. 진짜.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웅동학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의 오늘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일단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 관련해선 공주대와 단국대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입학이나 장학금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고려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 조 후보자 딸이 몸을 담았던 모든 대학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뿐 아니라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워딩만 놓고 보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1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검찰 내 최정예인 특수 2부로 재배당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걸 두고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에 대해 수사 주체가 변경된 시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어제 다음 달 2, 3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걸 두고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국 후보자가 난감한 질문에 대해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할 구실을 만들어주거나 청와대와 여당이 의혹 소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심입니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장관, 그것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강제 수사 착수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영장 시한이 언제까지인진 몰라도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도 공교롭긴 공교롭습니다. 다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캐릭터를 감안하면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무튼 조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칼은 칼집에서 나왔고 단순하게 정리하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탈탈 털었는데 정말 아무런 범죄 혐의가 안 나오거나 혐의가 나오거나 전자의 경우엔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여러 논란에 대한 면죄부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아줘 법무, 검찰개혁은 물론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탄탄대로에 올라탈 것입니다. 혐의가 나오는 후자라면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기억자도 꺼내지 못하고 검찰에 끌려다니거나 중도 퇴진, 낙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권은 저만치 멀어집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조국 후보자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다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야권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 아니냐는 식의 정반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잠시 시계를 한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로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당부한 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같은 날 오후 취임사에서 윤 총장은 형사법 집행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권 행사에 뚜렷한 소신을 가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의 투톱이 될 거란 문재인 정권의 애초 예상과 기대가 무색하게 청와대와 정치 운명 공동체로 묶인 조국 후보자의 명운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 칼끝에 달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AI의 대결로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기억들 하실 텐데요. 어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선 알파로 경진대회라는 알파고 대결과 비슷한 이색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법률 분석기와 인간 변호사 간 계약서 분석 및 자문 능력 등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 건데요. 이세돌과의 대결에선 알파고가 4대1 완승을 거뒀는데 알파로는 어땠을까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대회는 시험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회 참가자분들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주실 수 있도록 알파로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 펼쳐진 법률 인공지능 분석기와 인간 변호사 간의 대결. 경진대회엔 모두 12팀이 참가했습니다. 변호사 1명과 법률 인공지능 협업 2팀, 일반인 1명과 법률 인공지능 협업 1팀, 이렇게 AI 협업팀 3팀과 인간 변호사로만 구성된 인간팀 9팀 등 12팀입니다. 분석 대상은 근로계약서 3종, 경연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객관식은 계약기간이나 근무시간 등 각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계약이 적정한지 여부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각 조항별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독해내는 방식입니다. 위험, 적정, 잘 모르겠다, 모름. 이것 중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1점 플러스가 되고요. 모른다라고 하면 0점입니다. 근데 잘못했다, 오답을 적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갈 거고요. 주관식 문제는 더욱 난도가 높습니다. 계약서 전반을 검토해 들어가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이런 것들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적인 의견, 이 계약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근로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해서 계약을 하면 좋겠다, 내지는 근무 형태를 감안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든가.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 경연대회 참가 변호사들은 일생일대의 계약서라도 검토하는 듯 웃음기 없이 진지하고 신중합니다. 인공지능 혼합팀은 AI가 분석한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인간팀은 2명의 변호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답을 찾아 나갑니다. 결과는 인공지능 혼합팀의 압승,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 혼합팀 포함 1등에서 3등까지 혼합팀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 정확도와 종합 분석 등 모든 면에서 인공지능 혼합팀이 인간팀보다 2배가량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또 되게 흥미롭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법률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는 좀 늦은 분야인데 이런 식의 어떤 저희 법률 분야에서 앞서가는 흥미로운 일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발전하고. 주최 측은 AI를 통한 이른바 협업 인공지능의 무궁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협업지능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극대화시킨다는 패러다임입니다. 이 법률 AI가 우리 인간 변호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의 창의력과 통찰력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오늘 대회를 통해서 잘 나타나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AI가 많이 발달하더라도 이 법률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인간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유와 판단이라는 변호사 고유 업무 영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인공지능의 발달로 변호사 시장이 새로운 국면과 차원에 접어들고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법률 인공지능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경진대회가 끝나고 별도의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하는데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이번 알파로 경진대회에 사용된 이 법률 인공지능,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네, 기계가 문서를 읽고 이제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영어로는 머신 리딩,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계 독해 정도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관련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미 전문 분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제 구글 등 세계 굴지 IT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법률에서 기계 독해가 응용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 계약서 분석입니다. 계약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은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NLP라고 불리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 이제 이번 알파로 경진대회를 주최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진대회에서 사용된 인공지능은 국내 한 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 약칭 CIA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분석기입니다. 네, 이 미국 정보기관 CIA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네, CIA는 Contract Intelligent Analyzer 이의 약자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계약서 인공지능 분석기 정도가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통째로 읽고 이해한 뒤에 계약서의 위험 요소와 누락 항목 등을 이제 5초에서 10초 만에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법률 업무의 전산화는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대한 법률 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축적된 법률 정보는 인공지능에 의한 활용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전산화되어 축적되어 있는 많은 법률 문서와 법률 정보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활용된다면 법조인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네, 이게 법조인 업무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 법률 인공지능은 거래와 소송, 규제 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어제 열린 경진대회와 같은 이제 계약서 검토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 계약서 등 계약서를 분석하고 이제 계약서의 문제점, 법적 근거 그리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먼저 저희 법률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던 디스커버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로부터 통계 정보 등 변호사들의 의사결정에 이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된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제 판결 예측도 가능합니다. 실제 한 캐나다 업체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노무 제공자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입력을 하니까 이제 된다라고 답한 관련 판결 324건, 안 된다라고 답한 관련 판결 177건을 바로 찾아낸 사례가 이제 컨퍼런스에서 제시됐습니다. 주어진 사건에서 각 쟁점이 인정된 확률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결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혜영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AI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난 법원에서 AI가 도입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AI 기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 규제 관련해서는 법률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나요? 네, 레그테크라고 하는데요. 규제 레귤레이션과 기술 테크놀로지 합성어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법적인 이슈나 각종 규제 관련 업무를 자동화, 효율화하는 건데요. 증권사를 예로 들면 이제 레그테크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규제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지점 단위까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금감원 상시 보고 시스템으로 즉시 보고도 가능해집니다. 지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등 이제 업무 결과를 손쉽게 현황판 형태로 제공해서 IT 관련 지식이 없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도 한눈에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됩니다. 현재 IBK 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분야의 레그테크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게 이제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또 그 밖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정작 법률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암호화폐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상은 있는데 법과 제도가 사회 현상을 제대로 따라가거나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관련해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소중히 수렴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말 그대로 좀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법조 문턱이 좀 낮아지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오늘 국회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날치기의 역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입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은 현행대로 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의원을 75명으로 배분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은 늘어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폐해를 줄여 국회의원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표결에 붙이려 하자 망나니 같은 짓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쏟아내며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또 날치기를 하려 하나 패스트트랙 날치기, 소위원회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에 이어 민주당이 네 번째 날치기를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장제원 의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영표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뒤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한참을 더 항의하다 퇴장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조국 정국 전환을 위해 여당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며 정치 공작이자 의회 민주주의 무력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구성 룰마저 정치적 뒷거래를 위해 바꿔먹었으니 더 이상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민주당을 성토했습니다. 잠시 시계를 31년 전인 1988년 3월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88년 4월 26일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보름여 앞두고 민정당은 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합니다. 한국당의 표현을 쓰자면 선거법을 날치기 한 겁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에서 지역구 한 곳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골자였습니다.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사람은 큰 틀에서 소선거구제 전환에는 합의한 상태였지만 선거운동 방법과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와 야만 바꾸면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988년 당시 선거법 본회의 날치기 사회를 본 사람은 장성만 국회 부의장, 바로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장성만 부의장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날치기라며 잔인하다,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외치는 걸 보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집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선거법 개정은 쿠데타 세력들이 임의로 개정하거나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경우가 사실상 없는 말 그대로 날치기 흑역사였습니다. 그렇게 1988년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그동안 지역주의 강화와 승자 독식에 따른 여러 부작용과 폐해에도 제1당과 제2당, 거대 양당의 암묵적 야합 속에 질기게 생명을 유지해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그런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면 민주당은 16석, 한국당은 13석 감소, 반면 국민의당은 22석, 정의당은 8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가장 많이 빠지는 민주당으로선 적어도 남는 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더 넘어야 합니다. 지역구가 줄어드는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실제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등록 전까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사익이나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도를 가길 바랄 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 1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심지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A양의 성폭행에 가담한 중학생들은 모두 11명으로 A양 초등학교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이 저질러진 시기는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로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A양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가해 중학생 가운데 일부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피해 초등학생을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면서 학교 상담 과정에서 알려졌고 학교 측에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A양은 지난 6월부터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A양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순번을 짜서 매주 병원을 찾아가 A양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제천에서 강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 온 A양은 평소 어머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양이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한테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 어머니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현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 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병원 심리치료를 받는 와중에 동네 중학생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거푸당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한테 말입니다. 경찰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특수 강간 등 혐의로 중학생 14살 B군 등 4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만 19세 미만 이른바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발 방지, 선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지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무색하게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가 이렇게 다시 성폭행 피해에 무방비로 방치돼 노출될 수 있는지 그게 뭐든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